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흔한 말이 있습니다만 한가위를 맞은 우리 사회 정치 현실은 풍요롭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한가위 보름달은 뜹니다. 오늘 달 보면서 다들 소원 비실 텐데요. 우리 모두의 삶에 또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추석 보름달의 환한 빛이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본부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공영방송 잔혹사라는 주제로 지나치기 쉽지만 너무도 중요한 우리 언론, 방송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말한다.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다양한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지도자상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배종찬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의 한입뉴스 평소와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중요하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나치기 쉬운 현안 한 가지를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의 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공영방송 잔혹사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잔혹사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잔혹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더니 잔인하고 혹독한 역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뭔가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잔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그래서 잔혹사란 말을 붙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봉호 연구원은요? 네, 이게 공영방송 잔혹사잖아요. 이 두 단어에 사실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잔혹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인사칼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좀 부당한 인사교체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칼바람에 흔히 비유를 하죠. 그리고 잔혹하다 그러는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도 사실 최근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누가 방송 보냐, 뭐 공영방송 뉴스 누가 보냐,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컨텐츠가 늘어나고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우리 언론 방송이 지켜야 될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 것도 공영방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잔혹사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6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체질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관련 변화가 눈에 특별히 띄네요. 네, 우선 공영방송 사장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동관 위원장 취임 전에 민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거기다가 이상인 상임위원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해 왔어요. 그래서 뭐 지난 7월 12일에 윤석열 KBS 이사 해임 건의안 확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남영진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이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재갈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전에 힘을 보탰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 KBS 이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안까지 의결이 됐었어요. MBC와 관련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공영방송 이사 4명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었고, 거기다가 지난 18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제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기중 이사 해임안도 의결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사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럼 뭐가 바뀌느냐. 아시다시피 KBS 이사회 당초 여권 4대 야권 7 이런 구도였지만 해임된 이사 자리에 여권 인사인 이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 들어오면서 여권 6대 야권 5로 뒤집혔습니다. 지난 12일 KBS 이사회 야권 이사들의 반발 속에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해서 윤 대통령 재가했죠. 해임된 김 전 사장 자녀 임기를 채울 사장을 다음 달 4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물론 김희철 전 사장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지만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의 교체 정말 현실적으로 사장 교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치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영방송 이사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지금 3개월 만에 EBS 정미정 이사까지 하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5월 30일에 이제 면직이 되고 3개월 사이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기도 전에부터 작업이 시작이 돼서 3개월 만에 5명 교체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야 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운영의 권한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이기 때문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개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좀 보도 기조를 친정부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 인사 개입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 교체라는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이유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MBC는 또 좀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직했어요. 복직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 정부 여당 추천 이사가 임명이 됐었는데 이 임명 효력을 또 정지를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되면서 MBC 대주주인 이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야 구도가 여전히 야당 다수인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KBS는 지금 곧바로 사장 해임까지 이사회가 추진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진 교체가 작업까지 시작이 됐지만 MBC는 일단은 정부 또는 방통위에서 추진했던 그런 인사 교체 작업이 어느 정도는 또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우리 방송 정책, 언론 정책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결국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경영진도 바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개혁을 하겠다, 바꿔내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서 공적 재원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더 압박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에 지원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축소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제어가 취소를 통해 KBS ETV 매각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영방송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재원이나 아니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지금 공영방송 체제는 뭐 노영방송이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영방송에 많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변화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방송의 성격과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송사입니다. 바로 YTN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공영방송 장악 중에 또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YTN인데 YTN은 민영화 관련된 작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YTN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제 민영화 절차가 시작이 된 것이고 KBS, MBC 이사진 교체 같은 게 이제 올해 사실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YTN과 KBS, MBC가 사실 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KBS는 말 그대로 한국 방송공사법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아예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MBC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중간 이사회를 거치긴 하지만 역시 정부가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따로 공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YTN은 공기업이 대주주인 사실상의 공영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준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KBS나 MBC에 대해서 방통위가 시도하는 것처럼 이사진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명 권한이 그 공기업들에게 있으니까 한전 KDN. 근데 문제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사실상 이 본격적으로 YTN 민영화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 사실 8월만 해도 이 YTN 대주주인 공기업 한전 KDN 그리고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에 YTN 지분을 팔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대주주거든요. 공기업들이 대주주인데 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YTN이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 팔면은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다고 8월에는 이 산업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영화 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월만 해도 사실은 정부에 보고를 할 때 이 공기업들이 YTN 쉽게 말하면 민영화 안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8월 23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그러한 결정은 비합리적 결정이다. 그 기업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손실이다라는 식의 이제 권고를 내리면서 9월 16일 돌연 매각 방침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이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부가 이 권고를 내릴 때 혁신 TF 구성을 보면요. 7명 중에 3명이 국민의힘과 산업부 출신, 정부 출신이고요. 2명은 2년 전에 YTN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한국경제 관계자고요. 1명은 학자인데 민영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산업부 혁신 TF가 전원이 민영화를 선호하는 인물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서 사실상 정부 입김하에 원래는 생각이 없었던 이 공기업들이 결국 매각 절차에 나서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난해 11월에 그 매각을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로써 사실 1997년에 YTN이 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때 이제 증자를 통해서 공기업들이 이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공적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일단 소유를 하면은 뭐 자본 권력의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정치적 입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으니까 공적 관리를 한다 그래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는데 25년 만에 이 공적 소유 구조가 깨지면서 민영화 절차에 돌입되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이거 매각 절차는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기재부 방침에 따라 한전 KDN 한국 마사회가 YTN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내에 이 지분을 매입할 대상자를 찾아서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뭐 한국경제는 예전부터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후보자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한국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동아그룹 등 다양한 경쟁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면서 이런 논란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5월 30일 그러니까 임기가 불과 2달 남아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 대통령이 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점수 조작 의혹에서 암묵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혐의 이걸로 기소됐으니까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어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유였는데 하지만 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자체 이게 전문가들의 좀 자율적인 심사를 정치적 목적인 걸로 입증하기 어려운 좀 모호한 혐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면직까지 됐는데 물론 뭐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빈번한 점수 변경 그것도 투명성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고친 점수를 흔적으로 남겨놓은 그러니까 자율성 또 독립적 심사 과정 이걸 방통위 직원이 점수를 알려줬다. 이건 이유로 TV조선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 정치적 조작으로 볼 수 있냐. 이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물론 이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만으로 면직대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한 방통위법에 위배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논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면직이 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전 위원장이 냈지만 이게 기각이 돼서 일단은 다시 복직을 못하고 지금 면직 취소 소송 진행 중인데 이 뭐 재판 결과는 쭉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 2달 남겨놓은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그때부터 속도전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을 교체해서 좀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언론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이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뭐 어떤 대체 방안도 없이 좀 빨랐다.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강행한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배경이 의심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공적 재원 구조를 흔들면 이제 KBS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압박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꾸려면 역시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여야 좀 수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강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수신료 분리징수 작업도 어렵다 보니까 조금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도 빠르게 추진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이 5월 30일에 면직이 됐는데 6월 5일에 곧바로 대통령실이 이 분리징수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보면 이 국민들의 댓글이나 추천수가 압도적으로 이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 입법을 해라라고 권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문제입니다. 방송법상으로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TV 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내는 게 아니라서 그럼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리징수를 해도 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거를 한전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상위법이 있는데 그거를 시행령을 바꿔서 분리해서 징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만 바꿔놓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분리징수가 진행이 되면서 이미 8월 달에 96만 가구 정도가 미납을 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이제 납부하는 국민이 납부하지 않겠다고 사실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겠죠. 96만 가구가 실제로 미납을 택하면서 벌써부터 24억 정도가 덜 거쳤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제로 KBS 이 재원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앞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한입뉴스 추석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A Little Conversation 듣고 오겠습니다. A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in't satisfaction in me. A little more bite, a little less bark, a little less fight, a little more spark. Close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and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Baby, close your eyes and listen to the music, dig to the summer breeze. It's a groovy night and I can show you how to use it. To come along with me and put your mind at ease. Hey,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in't satisfaction in me. A little more bite, a little less spark, a little less fight, a little more spark. Close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and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Come on, baby, I'm tired of talking. Grab your coat and let's start walking. Come o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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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rocrastinate, don't articulate, girl, it's getting late. You just sit and wait around. Hey, a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please. All this aggravation ain't satisfaction in me. A little more bite, a little less spark, a little less fight, a little more spark. Shut your mouth and open up your heart, and baby, satisfy me. Satisfy me, baby. 추석 특집 한입뉴스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공영방송 잔혹사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김만배 인터뷰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사들 대선 직전이었죠. 공영방송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네요. 네, 지난 18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그러니까 정부 여당 추천 2인만으로
가짜뉴스 근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 심의 구제제도 활성화 대책을 의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 방심위의 방송 심의 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가 되고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도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판단해가지고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심위의 모습을 보면 이미 이른바 이제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KBS, MBC, YTN, JTBC 이 보도,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거죠.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민원보다 먼저 처리해서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방송사 뉴스에 대해 그러니까 소위 단계에서부터 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거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 이동관 방통위 체제 6기 체제 출범 이후에 가짜 뉴스에 대한 또 특히 공영방송을 향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심위가 뉴스타파까지 심의하려다가 인터넷 언론 보도는 심의 대상 아니다.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처리하기도 했는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이제 보도까지 심의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겠지만은 심의를 통해서 공영방송, 방송사뿐만 아니고 인터넷 언론의 보도도 들여다봐서 가짜뉴스를 선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짜뉴스만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방심위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면 가짜뉴스 없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정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로남불. 이게 지금 뉴스 이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도 있어가지고 각 정당이 각자 불리한 뉴스를 가짜 뉴스로 신고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방심위가 그것부터 심의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인권 침해나 혐오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짜 뉴스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짜뉴스 심의가 뒤로 밀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보도한 KBS, MBC, JTBC 이미 이 내부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해서 재승인 제어가 심사에 반영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니 이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팩트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왜 이 정부 기관에서 체크를 하는 거냐. 이게 취재활동 위축이나 권한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급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이런 방송사나 아니면 언론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좀 센 조치나 이런 것들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번 보도 잘못하면 거기에 책임을 세게 물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많이 반성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 꼭 필요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결국 이것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언론 규제나 또 압박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비슷한 모습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다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2008년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과 2008년 그때도 이동관 현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바가 있는데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의심받는 작업들의 창시자 아니냐. 2008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이 교체되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잔혹사가 결국 200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지금 집행자이자 이 전략가로서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지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공영방송 이사나 아니면은 공영방송 경영진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혐의점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소를 이유로 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소가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쪽으로 공영방송 이사가 교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영진 교체까지 인사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방식이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도 똑같이 벌어졌던 거예요. 닮았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이제 뉴라이트 성향 단체들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 KBS 이사진이 정연주 사장 해임을 의결을 했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제가 한 것인데 나중에 정연주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연주 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신태접 전 KBS 이사 당시 이사입니다. 이런 공영방송 이사들도 모두 해임 취소 소송에서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압박도 2008년과 지금 좀 비슷해요. 이번에 작년에 MBC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MBC가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MBC에 대한 이 가짜 뉴스 공세가 사실 정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2008년 당시에도 MBC PD수첩이 보도했던 광우병 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국에 수사관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서 방송국 PD를 체포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많이 그때 봤었는데 그런 식의 수사를 통한 공영방송에 대한 가짜뉴스 압박도 그때와 지금이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을 교체해왔다 이렇게 이제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사도 교체가 됐고 그리고 사장도 바뀌었다. 라는 것들 뭐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사안 그때 그 당시에 뭐 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도 났지만은 그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해임을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 나쁘다는 거 알면서 똑같이 하겠다 그 내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무효 판결로 고대영 전 사장은 사실은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이 김희철 전 사장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논리적 반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업무 추진 및 논란이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해임됐던 이사들과 지금 뭐 이번에 해임된 남영진 이사장 교체권, 그러니까 뭐 업무 추진 및 식사비 과다 사용 의혹이나 뭐 이런 의혹들 이건 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상황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바꿔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반응도 좀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지금 또는 2008년하고 다르다는 점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 교체나 사장 교체가 벌어질 때 그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대대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과반수라고 볼 수 있는 인원들이 이 방송 업무를 중단하고 현재 이 공영방송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파업을 장기간 이어갔었거든요. 그 파업이 2008년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 부당한 방송에 대한 개입이 있다. 심지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까지 동원이 돼서 방송국 내부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사실 지금 벌써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문건으로도 확인된 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가 파업에까지 이르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지금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 현재 이 이사나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다수가 2008년과 2016년처럼 또는 2017년처럼 부당한 개입이 있다 그러면서 다수가 파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냐.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은 있겠지만은 다수 구성원들이 부당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라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파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차이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방송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송법이 잘 이제 정비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정권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근본적으로 좀 정비도 가능할 텐데 민주당이 일찌감치 여당일 때 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네, 사실은 뭐 지난 촛불 집회 때 그때
뭐 걸렸던 구호 중에 하나가 언론 적폐 청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방송 정상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촛불 집회 이후에 그러면은 어떤 게 과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뀌었냐 이걸 볼 때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일 때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대 국회 당시 그때 돌이켜보면 여야가 처리할 법한 뻔한 방송법 개정안이 핵심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 7대4 그러니까 또 6대3 이렇게 한국방송공사와 MBC 이렇게 돼 있는 여야 추천 공영방송 이사의 비율 이걸 7대6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서 여야의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 제청할 때 제적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이른바 특별 다수제 이걸 도입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제적이사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정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법안에.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입장이. 그래서 야당 당시 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죠.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 그 바른정당에서는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거냐?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제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에 골간에 뭐 수정을 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왜 입장이 달라졌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20대 국회 지나가면서 당시에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처리가 될 뻔한 방송법 개정안은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민주당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개정안은 11명 구성된 이사회를 방통위가 임명하는 25명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시청자 사장 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해서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2차 검찰개혁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개정안이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야당 신세가 된 민주당이 돌고 돌아서 방송법 개정안 이걸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법안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취지를 담아놓은 법안은 발의가 되고 통과시킬 기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야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밝혀놓은 상태고 네. 사실 이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 논란에 있어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당 책임, 야당 책임, 정권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거는 계속 반복돼 왔는데 결국에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송법상에 명시도 안 돼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권을 가진다는 게 현재 방송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관행적으로 여야가 지금 추천권을 나눠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못하게 하면 사실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사실은 추천권을 최대한 시민사회에 주자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좀 논의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독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짜 뉴스 건절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에 기사와 영상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일단 심의 대상의 이 폭이 넓어지는 것부터 해서 가짜 뉴스가 불거지는 이 현상, 이건 우리 공영방송의 잔혹사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우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뭐 우리가 쭉 짚어왔지만은 사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재원 구조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영역에서 꼭 필요한 방송과 보도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온 공영방송인데 그럼 그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럼 뭐 공영방송 내부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뭐 방통위에서도 방심에서도 심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짜 뉴스를 선별하기 위한 이 심의 체계를 더 촘촘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가짜 뉴스를 근절하면
좋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도가 세고 그리고 너무나 촘촘하게 둘러치고 있어서 공영방송의 자율성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국민을 바라보고 시청자를 바라보고 방송을 만들고 보도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어떻게 보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어떤 제재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검열에 빠져가지고 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고려를 해서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로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적인 영역에 제대로 된 감시와 그리고 지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니까 네.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빠른 또 판단과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자택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방송과 언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공영방송 잔혹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건 뭐 이야기 깊숙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람도 바뀌고 방송의 성격까지도 바뀔 수가 있고 또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이 정파적으로도 뭐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데 과연 이 공영방송의 잔혹사가 아닌 또 환영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좀 개선돼야 될지 마무리로. 네,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여야의 그 정쟁으로 흘러버렸다고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빠르게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 법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야가 나눠 먹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발의되어서 상정 직전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어 있는 법안은 아예 여야가 추천권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이어가서 공영방송 이사, 공영방송 관리감독 운영권에 아예 정치권의 입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이제 공적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공영방송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공공성과 가치에 대한 어떤 시민을 향한 홍보 이런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이 남들 다 안 하는 다큐멘터리 남들 다 하는 소수자 방송 이런 것 공영방송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역방송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따라 아주 또 힘있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정말 이 두 분 말씀대로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의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적용이 돼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공영방송 잔혹사라는 주제로 우리 방송, 언론의 현실과 이를 둘러싼 체제, 제도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로 가는 기차 들국화 노래인데요. 이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